부동산 가격이 일단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가계부채를 막 키워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이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실 우리나라는 부채가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그 가계부채를 계속 불려가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계속 높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집값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여나왔고, 그게 또 다시 가계부채를 다시 또 키우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앞으로 정말 버블이 꺼진다면 바로 그것이 부동산 버블이고 그 가계부채 버블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해서 마침 최근에 전 세계 소위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BIS에서 발표한 그 국가 부채 비교 그러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BIS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 부채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 국가 부채 하면 우리가 보통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 이 세 개 부문에서의 그 부채를 전부 합한 것을 우리가 국가 부채라고 하는데, 그 국가 부채가 6,000조가 넘었더라. 정확하게 하면 6,033조가 되었더라는 거고요. 그것이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부채가 2,734조, 그리고 우리 가계 부채가 2,246조, 그리고 정부 부채가 1,053조 정도 되더라. 그래서 전부 합하면 6,033조 정도 되더라는 거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GDP, 지난해 GDP에 비해서 2.7배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270% 정도, 이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6,033조를 우리나라의 GDP로 나눠보면 이게 무려 2.7배 정도 되더라. 이 정도면 2013년의 경우에는 당시에 3,000조 정도 되었으니까 한 11년 만에 이게 2배로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이게 2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10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더라.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빚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이 주요 국가들, 이 BIS에서 비교한 국가들 중에서는 단연코 1위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면 이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서 물론 규모로 보면 기업 부채가 가장 크지만 사실 기업 부채보다 가계 부채가 정말 심각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가계 부채가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말 늘어나고 있다. 마치 부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빚이라고 하잖아요. 빚. 그 가계 빚이 그야말로 빚의 속도로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다른 그 보도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10년간 특별히 가계부채만을 놓고 볼 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부채하면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가 있는데, 이 가계부채만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2,246조 정도 되었고, 이거 GDP 대비로 100.5%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봤는데,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무려 22.1%포인트 더 증가했더라. 뭐가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00%가 넘었는데 10년 전에는 이게 100%가 아니라 78%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그렇게 증가한 나라들은 정말 없고, 그나마 스위스라든가 캐나다 그리고 일본 정도가 좀 증가했는데, 다른 많은 나라들,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로 지역 국가들은 다 도리어 이 가계빚을 줄였거든요. 이렇게 빚 다이어트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이 가계빚을 너무 빠르게 증가시켰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제가 빚으로 쌓은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그런 책을 출판한 아미르 수피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최근에 지난해에 워킹 페이퍼로 발표한
그 내용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20년대 초까지 보면 한국과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더라. 우리나라는 이 2005년 경우에 한 6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넘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8%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한 60% 수준까지 이게 상승했더라. 두 개 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것이 이게 정말 큰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변수 또는 어떤 그 상황을 볼 때 우린 꼭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규모가 얼마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규모도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높은 큰 규모인 경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지만 또 그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은 그 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미르 수피 교수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녹색 선으로 표시된 것은 전 세계의 평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볼 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 60% 수준에서 그냥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게 가장 아픈 고리. 어쩌면 이것이 시한폭탄의 뇌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 해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한 그러한 도표를 몇 개 가져왔어요. 특별히 첫 번째 가계부채, 두 번째 기업부채, 세 번째 정부부채 이렇게 제가 차례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 이건 IMF 자료인데요. 이번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맨 오른쪽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 한국인데요.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것이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요. 이것이 보면 우리나라는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5.09%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IMF에서 지금 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05%, 거기는 뭐 100% 남짓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연도에 따라 좀 다르고 또 추계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게 100% 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미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가했다가 이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거 최고치를 찍은 게 언제냐면 100% 정도 수준, 99.5%였는데요. 이게 바로 2007년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막 터지기 직전 상황이 바로 100% 근접했던 시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소위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고 그것이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된 시점이 바로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100%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터졌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수준에 이미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그 직전에 얼마나 빠르게 이게 증가했나 보세요. 이 가계부채 비중이. 그러다 톡 터졌거든요. 그 옆에 보면 일본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도 보면 이게 1990년에 이게 버블이 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시장의 버블도 꺼졌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버블도 꺼졌는데 바로 그때 이게 빠르게 증가했다가 그게 터졌는데 그래도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68%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높은 수준이다는 거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아미르 수피 교수가 걱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 부채를 볼 수 있는데 기업 부채는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국이고 중국이 지금 제일 심각한 거예요. 사실 중국은 가계 부채보다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 지금 GDP 대비로 한 134% 정도 되고요. 한국은 한 12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물론 높은 수준이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GDP 대비로 보면 가계부채보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가계부채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부채는 경기가 막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되고 그러면 이게 쉽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계부채는 그렇게 갑자기 가계가 소득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다 하는 문제고 이것이 더군다나 계속 집값을 계속 띄우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빚을 계속 키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문제다 하는 말씀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기업 부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한 78% 정도 수준.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주로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을 많이 조달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일본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죠. 결국 빚을 내 가지고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걱정은 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전 세계에서 단연코 260%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것이 계속 사실은 일본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계속 이것이 발목을 잡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일본만 따로 한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부 부채가 미국이 또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한 120%가 넘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 한 77%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0% 남짓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것이 그나마 정부 부채다는 말씀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한 105%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뭐 스위스라든가 호주, 캐나다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에 있는 이 사인 간, 개인 간의 부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에 그냥 그 전세 입주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전세금을 그 임대인에게 우리 임차인으로서 그걸 보증금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하면 그 돈을 빌린 거잖아요. 이게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뭐 깡통 전세, 역전세 뭐 이런 걸 할 때 그게 사실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이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보다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것을 포함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포함하면 전 세계 단연코 1위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빌린 돈도 그 속을 보면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 빌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상당 부분은 또 뭐냐면 그냥 그야말로 가계대출 성격이거든요. 그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 수준. 전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다. 뭐가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다. 이거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언제 터져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빚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경제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그냥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나라 어떤 시한폭탄의 내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이게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GDP 대비로 100% 넘었고 우리 가계소득 대비로 하면 200% 수준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내가 그 실질 소득으로 따질 때 보면 사람들이 우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DSR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전체 소득 중에 5천만 원 소득 중에 한 50%를 전부 다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2,5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사람들이 소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경제에 보면 GDP 보면 소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절반을 차지하는 그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결국은 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국은 경제가 계속 크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계부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계부채 속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80%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그거 빌려가지고 집 사는 데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뭐 그 주택을 또 계속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건설 투자 많이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좀 전에 말씀드린 소위 소비 수요가 한 50%지만 이 투자 수요가 한 31%, 2%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는 건설 투자예요. 건설 투자가 결국 뭐냐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R&D 투자라든가 아니면 설비 투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이 다 뭐냐면 집 짓는 그 건설 투자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이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R&D 투자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집값을 계속 띄우는 방식으로 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결국 부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 하는 말씀 드렸고 또 주택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소위 PIR, 주택가격 대비 소득으로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년 또는 25년 정도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평균적인 소득, 우리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보면 한 5천만 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그 집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금방 20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이 소득 대비로 보면 주택 가격이 서울이 뉴욕 같은 데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다 높아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1위거든요. 이거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집값이 높으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어디 들어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또 아이도 갖지 못하는 이것이 결국 출산율 하락을 가져오고 또 출산율 하락이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심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0.72명이었고 올해는 0.65명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 고령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아미르 수피 교수 같은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이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 이 노벨상 받은 분이죠. 이분은 버블 경제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해?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면 한번 터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부동산 가격이 일단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가계부채를 막 키워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이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한번 터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또 1990년 일본의 그러한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는 그러한 버블을 꺼뜨렸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제가 영상을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그중에서 특별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그리고 또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정말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정권도 책임이 있고요. 이번 정권도 책임이 있고요. 그러한 정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인들이 다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번에 특별히 이번 정권과 관련한 말씀을 더 많이 드리긴 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번 정권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모든 정권이 다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제가 정말 강조해서 우선 처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나온 그 기사 하나 여기 먼저 띄우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뭐라고 했냐면 가계부채가 GDP 대비 80% 넘어가면 경제 발목을 잡는다. 근데 한국은 무려 105%가 넘는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계부채 특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에 있는 그 자료를 일반 여러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보도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보고서도 제가 직접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건 한국은행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 이와 비슷한 그러한 그러한 논문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소위 가계부채가 계속 GDP 대비 증가하면 규모도 문제고 속도도 정말 문제다. 그래서 꼭 80%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막 증가하게 되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우에 거의 100% 수준 되니까 이게 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0% 수준이 되기 전에 또 터졌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규모도 중요하고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이러한 나라들은 규모도 어쨌든 80% 이상 100% 수준에서 터졌고 또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둘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진 그러한 사례는 그동안 굉장히 많아요. 정말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사례가
정말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창용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계부채는 지금 현재 GDP 대비 105% 수준인데 80%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경고의 말까지도 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앞으로도 계속 저희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집을 계속 사면 안 된다.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상황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해 당시 우리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당시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거래 절벽 그 당시에 지난해 보면 전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2022년 하반기에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상반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위에 있는 그 기사가 2022년 9월이니까 막 떨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 아파트 거래 절벽이 막 나타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하향세가 계속 진행이 돼도 인위적으로 부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2023년에도 7월에 주택가격은 장기 하향 안정화가 계속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 뒤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려 40조 원을 그야말로 DSR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있잖아요. 그 상환 비율을 엄격하게 정부가 규제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특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처음 집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그냥 저리로 더 많이 대출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조 원을 내놨어요. 40조 원만큼 부동산 시장에 그냥 돈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지난해 2023년 초에 다시 집값이 뜨기 시작을 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하반기 집값이 지금 떨어지는 듯 했는데 다시 또 뜨기 시작했어요. 정작 한국은행 총재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담당 부서 장관인 원희룡 장관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맞다.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주도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무려 40조 원을 내놓고 또 뿐만 아니라 50년 만기 대출 이런 것도 막 내놓으면서 집값을 계속 띄우는 정책을 막 쓴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전반기에 이렇게 돈이 이제 다 풀려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또 지난해 하반기에 다시 또 집값이 좀 떨어지는 듯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올해 초에 다시 뭘 내놨냐면 무려 27조 원만큼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다시 또 DSR을 그걸 다시 또 우회하고 또 대출 금리도 또 낮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또 돈을 또 풀고 있거든요. 악이 나면은 우리가 특례 대출을 할게. 그러면 또 27조 원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다시 또 뜨고 있어요. 사실은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것이 집값을 띄움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고 있는 이 폭탄을 돌리는 것을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정말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가지고 또 최근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야당에서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이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면제해주자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예 3주택 이상은 2주택자까지는 현재 지금 고율의 어떤 종부세를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 그나마 그것도 2022년 지지난해죠. 2022년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번 이걸 완화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3주택자도 2주택자 정도 수준까지 낮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낮추자는 걸 현재 내놓고 있는데 또 야당에서는 아예 1주택자는 아예 면제까지 해주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부발 호재 터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주인들이 버티길 잘했네 해가지고 집값이 지금 막 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시장이 만든 게 아니라 정치권이 지금 계속 집값을 띄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부채가 계속 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거기에 또 불난집에 또 기름을 또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이건 6월 25일 보도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단계 지금 이 소위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1단계 DSR을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올 초에, 그러니까 지난 2월이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행권, 5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본 금리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100%를 하는데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25%만 일단 부과하겠다고 했고 7월부터는 이것을 이제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을 50%까지 부과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내년 초부터는 이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이것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기본 스트레스 금리 100%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시행 며칠 남겨놓고 이걸 갖다가 다시 9월로 이걸 연기한 거예요. 정말 황당한 그러한 정책을 현재 지금 연기를 해버렸는데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달 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금 시행 며칠을 남겨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2달 동안 그러면 또 돈 빌려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더 태우자 해가지고 집값이 또 뜨고 또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가계부채가 4월, 5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5조 5천억 원이 지금 증가했고 무려 6월 달은 5조 8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을 풀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지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특별히 서울 이 똘똘한 한 채 사겠다고 해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뜨는 것이 아니라 서울 그것도 강남 똘똘한 그러한 부동산 가격 띄우는 방식으로 계속 지금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뜨는 방식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구조의 여러 가지 그 변화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금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리도 말씀했다고 했지만 예전처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 띄우고 있는 거 누구냐? 정치권이고 정부인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분들하고 제가 단판을 짓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피켓을 들고 국회를 가든지 아니면 제가 정부에 가서 정말 제가 데모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그랬는데 정말 아주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는데 이 금융위원회와 또 금융감독원 이게 두 개가 사실은 같은 한 기관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데 금융감독원장이 또 뭐라 하냐면 이게 너무 집값이 막 올라가고 또 부동산 담보대출이 막 증가하니까 이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다시 악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네 그 임원회의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국지가 어디예요? 서울이 그것도 강남이에요.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자기 임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바로 시중은행 가가지고 시중은행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담보대출 좀 올려. 이렇게 또 압박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계부채 실제 이게 많이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가계대출이 특별히 지금 이렇게 빠르게 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지금 시중은행만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까지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중은행이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그 하나은행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가계부채 그것도 부동산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조금 한 0.13%포인트라든가 한 0.2%포인트 정도 지금 약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마치 부동산 PF 이거 내관을 건드려 가지고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까봐 지금 집값을 띄우기 위한 그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내놨거든요. 그렇게 내놓고 있었는데 가계부채가 덩달아 또 올라가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또 줄여야지. 이런 정책을 또 다시 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막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또 사실은 내심은 겉으로는 이 소위 담보대출 이런 것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용만 하는 것이고 진짜는 그냥 가계부채 좀 늘어나도 상관이 없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집값을 계속 조금씩 띄우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부동산 PF도 터뜨리지 않고 또 건설 투자도 계속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게 마치 경기를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이것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계속 가계부채를 키우면 이것이 뇌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시장의 개편 원칙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주택이 완전 투기판이 돼버린 거예요. 주택 시장이 투기판이 된 거예요. 완전히 신규 주택을 분양할 때도 그렇고요.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도 보면 이게 투기 대상이지 이게 어떻게 무슨 건전하게 무슨 시장에서 이게 무슨 상품에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이거 완전히 투기판이다. 도박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정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신규 주택 분양할 때 거기 보시면 마치 로또 분양하는 것. 이거 뭐 당첨만 되면 마치 이러면 완전히 투기판에서 내가 1억 천금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있잖아요. 또 집값을 계속 띄우는 방식으로 계속 담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산 사람은 엄청나게 부를 이룬 이런 방식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민간 시장에 놔둬서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또 그리고 정부가 정권이 어느 쪽이냐에 상관없이 계속 이걸 띄우는 방식으로 했고 그걸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가계부채를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예를 제가 싱가포르를 예를 들었잖아요. 싱가포르는 무려 전체 주택의 80%가 공공주택, 그것도 양질의 주택이다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을 정말 좋은 지역에 계속 공급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살 수 있도록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정말 전환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현재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부실 기업들이 있잖아요. 현재 지금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건설사들이 있는데 시행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동산 PF라고 하죠. 부동산 PF에 물려있는 많은 시행사들. 이러한 시행사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서도 건실한 기업들 살아남아서 그것도 그냥 단독으로 살아남기는 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건실한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고 부실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그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할 일이다.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새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물들이 지금 썩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게 넘치고 그게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퇴로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쇠물이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PF가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되어야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비싼 땅을 싸게 시장에 내놓고 그러면 그것을 다른 그러한 기업들이 싸게 인수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기업들이 서로 건실한 기업들이 인수합병되고 그래서 체질이 강화돼가지고 이 기업들이 국내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아파트나 지어가지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을 탈피해서 해외로 플랜트 수출하는 방식,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서 돈 버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중동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건설 투자하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동기, 그런 어떤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었었잖아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집에서 이제 국내에서 계속 집 지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주택 시장을 계속 활성화하는 방식, 그래서 가계부채를 키우는 방식은 불가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부동산 시장의 개편 방식은, 개편 원칙은 주택 공급 방법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부동산 PF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별히 그것을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KDI에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구 보고서를 보도한 자료예요. 이것도 아주 최근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PF를 하잖아요. 우리 시행사가 이제 처음에 이게 뭐 우선 땅을 사고 땅을 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허가를 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건설사를 찾아가지고 그 실제 이제 주택을 분양하고 그래서 이제 건설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전부 돈을 다 회수해가지고 이제 이제 수익을 얻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 보면 부동산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보니까 자기 자본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다 뭐예요? 처음에는 아예 뭐 이 분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브릿지 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제2금융권에서 이거 10%, 20% 아주 고금리로 돈을 빌려오고 나중에 이제 그걸 지나면 이제는 이제 우리 건설 회사하고 같이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제1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금리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높은 금리를 계속 주면서 이것을 건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을 소위 분양가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도 되고 또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하는 요인이 되는 게 혹시 뭐냐면, 자기 자본은 3%밖에 되지 않고 97%는 무려 다 남의, 그것도 제2금융권에서 아주 고금리로, 아니면 나중에도 제1금융권으로 가도 굉장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위험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을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보면 자기 자본이 30% 되고 미국 33%, 호주는 한 40% 정도 된다. 그러니까 KDI가 자기 자본 비율을 40%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저도 100%, 200%, 300% 동의한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마치 KDI가 이걸 또 이제 최근 보고서에서 나와서 이걸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원칙은 뭐냐면, 세제 개편,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 지금 뭐 완화하느니 개편하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미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종합부동산세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와 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보유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보유세율 비중을 OECD 기준 정도는 최소한 해라. 이걸 높여라, 최소한. 거래세는 그 대신 낮춰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그 부동산 관련세, 주택 관련 세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재산세가 있고, 거기 또 플러스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거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양도소득세가 같은, 아니면 취등록세, 이런 거래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보면 이 거래세는 높아도 정말 엄청나게 높아요. 3배, 4배 높아요. 그러니까 2등에 비해서 3배, 4배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다. 그래서 거래세는 낮추고 그 대신 이 보유세를 높인다. 재산세를 높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많이 내놓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 그 가격이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택 수가 아닌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산세,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로 다 몰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방에는 지금 막 공실, 빈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뭐
분양한 주택도 이미 집을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많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살던 집들도 지금 공실이 지금 아예 빈집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될 거다. 지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가 계속 또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한 집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세컨홈, 지방에도 집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말에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집들을 좀 그래도 이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종합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저출산 대책의 방식으로 아동수에 따라서 뭐 보유세율을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치권도 그렇고요. 지난번 정부나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주택 가격을 계속 띄우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걸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말 국민을 돕는 거고요. 그것이 젊은이들, 특히 중산층들을 돕는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인구 고령을 그래도 속도를 좀 낮추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쪽으로의 투자를 계속 유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거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를 정말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치권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언론들, 그리고 또 전문가라는 분들도 정말 우리 주택을 투기의 대상, 도박의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삶의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말씀 동의하시면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정말 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